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요상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뛰어넘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간 요즘 많이들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환절기라 몹시 피곤하실 거예요. 이럴 때 건강관리 더 잘하시기 부탁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제 제가 선정한 책은 전 시간 지난주까지 했던 김진목 선생님 책에서도 몇 번 언급됐던 로버트 맨델존 박사님의 책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책은 이제 어느 의사의 고백, 여자들이 의사에게 어떻게 속고 있나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로버트 맨델존 박사는 소아과 의사로 두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가의학 감독관을 맡아 활동했고, 일리노이 의대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예방의학과, 지역 보건학 등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소아과 의사세요. 시카고에 있는 마이클 리세 병원 원장을 지냈으며 미국 의학계의 중진으로서 의학 교육에 끼친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대중의 의사라는 이렇게 별칭까지도 받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책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제가 확보한 책은 2권이에요. 사실은 2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하나는 이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현대의학 의사하시면서도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 이거 되게 재밌는 양반인데, 어쨌든간 여자들이 의사에게 어떻게 속고 있나, 이제 이 책을 할 건데 내용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좀 신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있고 이제 총 24챕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건 의사가 이제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를 빗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오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서 24번째 장애를 끌어안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맨델존 박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약 처방도 잘 안 하고, 또 자기 딸들을 의사면서도 집안에서 다 이렇게 산파를 불러다가 출산을 시킨, 딸이 셋인가 그랬는데 셋 다 딸을 아마 집에서 출산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본인이 의사면서도 의료계에 좀 믿음이 안 갔으면 그런 일들을 직접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서문에는 이제 1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출연한 프로그램 중 다수의 여성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 시청자들은 내가 오랫동안 의심해 왔으면서도 이전엔 미처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부분을 적나라하고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진료 또는 수술로 인한 과잉 파괴와 살상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여성들이다. 저도 여기에 되게 많은 공감을 하는데, 특히 이제 완경이 다 되신 분들에도 이제 근종이 있다 그래서 자궁 자체를 드러내면서 아주 비합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던지시죠. 아이 더 낳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비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남성 대명사를 사용한 이유는 의사들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의사들이 내가 언급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확실히 여의사들은 여자 환자를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남성들이 지니고 다니는 쓰레기 같은 성차별주의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지만 여의사들도 남자 의사들과 같은 의대를 졸업한다. 그녀들도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자들과 같은 술책과 도구들을 동원해야 한다. 그녀들도 바보 같고 위험한 도구마에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여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수련하는 기간 동안 마치 자기들이 남자인 것처럼 진료를 하도록 세뇌가 된다. 물론 이제 이 맨델존 박사가 살았던 시대, 주로 이제 활동했던 시대가 50년, 6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3페이지에 이제 1장이 시작됩니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인생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영위하려면 의사의 정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것이 바로 현대의학이라는
말은 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병원 앞에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이 건강에 해롭다는 공중위생국장의 경고문을 걸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스스로를 건강의 수호자로 여기지 않으며 또 그런 사실을 환자에게 납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의 배우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질병을 찾고 치료하는 것을 배울 뿐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은 배우지 않는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 한 5년 전? 아니? 그게 2016년도에 출간된 책이니까 8년 정도 됐겠네요. 그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나온 책이니까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쵸. 아주 그 책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또 좀 깨인 의사들도 상당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누누이 몇 번 강조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질병에 대해서는 박사님들이시죠. 그렇지만, 병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의사를 방문하더라도 얼마나 건강한지 또는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는 의사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료실에 무방비한 모습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여러분이 아프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계속되는 의사의 질문, 쑤셔대기, 괴롭히기, 테스트 등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의사가 마침내 발견해낸 미미한 이상에 대해 처방받은 약을 몇 알 먹었을 때쯤에는 부작용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실제로 아프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분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적나라하게, 물론 이제 50년대, 60년대 얘기들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17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더 큰 비극은 치료하는 질병에 걸리게 만든 것이 자신들의 주치의라는 사실을 환자들이 모르거나 심지어 의심도 못한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그 자체로 매우 신비스럽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의 지시와 처방 그리고 심지어는 수술까지도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환자의 역할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역할은 약을 먹고 죽는 것일 뿐이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국가 프로젝트도 맡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책으로 냈다라는 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19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모든 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의로 학대하거나 잘못 인도하거나 기만하거나 속인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고의로 그런 짓을 하는 천치, 사기꾼, 무능력자, 깡패 같은 일부 의사들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은 의료기관, 즉 의학신앙이다. 의사들은 일단 의대에서 세뇌되고 직업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동료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그동안 그들에게 부과되는 전통과 배움은 모든 환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에 져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 두 권을 갖고 있는데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2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봐온 것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에 대한 환상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단계 진보하면 또 다른 질병이 만들어진다. 진보는 새로운 형태의 처치적 치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덩치를 더욱 불려나가는 유해한 처치일 뿐이다. 의사들이 처방한 독성 강한 약들과 정도가 지나친 수술 그리고 필요 없는 엑스레이 검사 때문에 완치된 환자보다는 죽은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미 나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잠재적인 피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더니 안 믿더라고요. 근데 지금 딸기가 언제 먹어야 돼요? 사실은 제 계절을 하면 온난화가 돼서 약간 이제 뭐 땡겨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딸기가 제철인데 지금 대한민국엔 딸기가 언제 많아요? 한겨울에 더 많죠.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이제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엑스레이 검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CT 촬영을 하잖아요. CT 촬영은 사실은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진 거에 20, 30배
방사능 수치를 사실은 타격을 받는 거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23페이지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여성이 한번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 아이들도 반드시 같은 수술로 분만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지만 국립보건원에서는 이런 견해를 철회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첫째를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둘째도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셋째는 가질 수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뭐 첫째가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뭐 잘못 거꾸로 서 있다든지 해서 제왕절개를 했다 하더라도 둘째는 자연분만, 셋째 자연분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의사들이 없죠.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해버리죠. 이 장은 이제 저한테 오셔서 다행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26페이지에서 시작되는데, 내가 말하는 속뜻을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의학적 부당행위는 대부분 의사들이 어리석거나 고의적으로 탐욕스럽게 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당행위는 의사들이 의대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의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다고 전제하고 생각할 것을 배운다. 의사는 여러분의 신체 상태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인 의사 자신의 의식에 이미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되는 증상을 발견하기가 쉬워지고 그에 따라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아프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젖어 있는 거예요. 검사들의 폐해가 뭐예요? 자기네가 정이고 다 살인, 강도 다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전제 하에서 모든 대화가 되듯이 의사도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맨델존 박사님 얘기는. 2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한때 의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귀중한 부분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휴머니즘이다. 기계와 효율성 그리고 정밀성이 환자 개개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연민, 동정심, 관심 등을 대체해버렸다. 의학은 이제 차가운 과학일 뿐이다. 그 매력은 지난 시대에 사라져버렸다. 기계적인 의사에게서 죽어가는 사람의 위안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그렇죠. 지금 뭐 요즘 뭐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얼굴도 안 쳐다보죠. 사실 모니터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뭐 2, 3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휴머니즘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마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환자가 아플 경우 의사들은 집으로 방문을 했다. 시간을 아낀다는 구실로 엄마들에게 열이 펄펄 끓는 어린아이를 진료실로 데려오라고 하지는 않았다. 또한 의사들은 출산이라는 축복받은 사건에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응접실에서 몇 시간이고 기꺼이 기다렸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인공분만을 유도해야겠다는 생각 따위는 결코 떠올리지도 않았다. 의사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탄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개입하거나 아이를 분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을 돕고 그다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뭔가 잘못되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기계죠. 사실 죽음도 병이 됐는데 뭐 출생이라고 병이 아니겠어요? 30페이지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현대의학은 서서히 비인간화되고 있다. 의료처치는 이제 노동집약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값비싸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되었다. 환자는 거대하고 종사하는 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가 대단히 잘 돌아가는 비인격적인 조립 라인 위에 놓인 물건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의 희생물이 되는 사람은 여성인 경우가 훨씬 많다. 참 슬픈 얘기들이죠. 31페이지에 창의적인 진단은 내가 만들어내는 완곡한 표현으로 자기네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 질병도 없는 사람에게 병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는 일부 의사들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을 말한다. 그들은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뭐 대표적인 게 혈압이죠. 70년대만 해도 160에 90이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에 80이잖아요. 그들은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여러 가지 속임수를 사용해서 의사의 진료와 놀라운 기계의 필요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 제약회사와 설비 생산업자, 검사연구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아용 유동식과 캔 이유식을 생산하는 업체들까지도 의학산업 복합체 안에서 탐욕스러운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더욱 더 심해졌겠죠. 35페이지에 현대의학과 약학산업은 매년 190억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의 약물을 옹호하고
투여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 그 약물 중 다수가 위험하고 적절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면 효과가 없는데도 말이다. 현대의학은 그간 과다 공급되어 온 의사들의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경영개발 전략을 날조해내기에 여념이 없다. 의사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창의적인 진단을 이용해왔다. 그저 본래 있던 기준을 바꾸기만 하면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장애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이런 전략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신체의 특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미미한 질병을 심각한 것으로, 미심쩍은 테스트를 이치에 맞지도 않게 변형시킨 검사를 재앙의 지표로, 표준화된 측정 결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으로 바꾸었다. 사실은 이런 게 상당히 꽤 많죠. 특히 이제 저희 선친께서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뭐 60대 말이었나 근데 혈압이 높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같이 모시고 가서 그 담당 의사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면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오메가3를 좀 드시게,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드시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혈압 강하니를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의미로 볼 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닿는 부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36페이지에 이제 뭐 방금 이걸 보고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또 바로 고혈압 얘기가 또 나오네요. 고혈압은 거의 의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기 시작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현대의학이 유리하게 개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이제 고혈압은 건강 여부를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유리하게 개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의사들이 고혈압은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제 고혈압은 건강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해석되어 몇 년 전에는 건강하다고 생각되던 일군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게 수치를 조정을 하는 거죠. 160에서 140으로 다시 120으로. 이걸 또 내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럼 또 한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또 혈압약 처방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에 따라 강력하고 독성이 있는 약물의 투약이 정당화되었고 고혈압이 확실하지 않은 환자들조차도 약물의 수많은 끔찍한 부작용 때문에 정말로 아프게 되었다. 많은 약물이 성욕감퇴, 발기불능을 유발한다. 나는 미국인의 성기능 장애에는 심리적인 요인보다 오히려 이 약물들의 탓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저하제죠. 10년 먹으면 발기부전 대부분 됩니다. 또 이제 38페이지에 양수검사. 언제 뭐 젊은 나이에 임신을 했던 뭐 전부 양수검사를 하죠. 대한민국도. 근데 이것도 되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검사는 위험한 처치이므로 아예 시행을 하지 말거나 태아의 장애를 감별해야 할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사실 양수검사는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검사 방법이었거든요. 양수검사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30살 이상 되는 모든 산모들에게 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추천한다. 지금은 20대가 임신을 해도 양수검사를 하죠.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사실 많아요. 양수검사를 하는 이유는 노산 때, 초산이 노산일 때, 만 36세 이상, 36세에서 37세, 38세 때 초산, 처음 임신한 분들이 노산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임신하는 때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검사법이 양수검사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임산부들이 다 양수검사를 하죠. 창의적인 진단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 제약공장을 가동시키고 병원에 병상이 가득 차게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장의사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의사가 멋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네,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장은 이제 42페이지인데 당신이 의사요로 하고 이제 물음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이고 3장은 안 되겠네요. 벌써 19분이 다 됐네요.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야 뭐 이것도 또 몇 주에 걸쳐서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